더 높은 실력, 스펙, 인맥을 갖추는 것은 적자 생존의 논리에 길든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가다가는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사회의 존립이 위협받는다. 아니, 사라질 것이다. 이 책은 정보의 선별과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누구나 차등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면 모두가 모두를 위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들은 알지만 당신은 모르는 30가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튜브 채널 이상한 리뷰의 앨리스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지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채널명을 줄여 이리엘이라는 저자명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몇 초 만에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정보의 선별은 필수가 되어가고 있죠. 저자는 이런 시대에 지식의 큐레이션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바른 지식을 전달하고자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책 속에는 매우 다양한 지식들이 담겨 있는데요. 특히 많은 사례와 실험들을 함께 소개해서 그런지 굉장히 흥미롭게 빠져들어 읽었습니다. 비슷비슷한 또는 거짓 정보의 실증을 느낀 분들이라면 이 책이 신선한 정보를 선사해 줄 겁니다. 모두가 거짓말을 하지만 누구도 극단적인 거짓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온라인에서 돈 버는 법을 말하고 파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능력을 장착시켜주거나 물건을 파는 것도 아닌데도 강의만 들으면 마치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을 주는 콘텐츠는 그저 지적 플라시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그들은 새로운 플랫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계속해서 대중을 상대로 뭔가 줄 것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이 사기꾼이라고 명할 때까지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사기꾼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들만의 든든한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돈만 있다면 SAT 시험 점수 고득점은 물론 미국 최고의 학교 진학도 가능한 시대에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의 팽배한 거짓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왜 줄여야 하는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경제학 교수가 대학 강의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자인 사람 있는가? 대학생인 이상 거의 다 가난할 것이다. 하지만 사기는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다. 사기를 쳤을 때의 장점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비밀을 말해주자면 사기를 쳐서 걸리는 것과 잡혀서 처벌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댄 에리얼리의 거짓말하는 착한 사람들의 내용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게리 베커라는 사람이 실제로 경험한 부정주차에 관한 실제 이야기입니다. 회의 시간이 임박해 도착한 베커는 주차할 공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에 늦지 않는 것이 1순위였기 때문에 주차를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게리 베커에게 옳고 그름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에 늦는 것과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해 벌금 견인까지 될 상황 중 무엇이 더 비용이 드는지 따질 뿐입니다. 게리 베커라는 사람의 이 일화 때문에 SMORC 모델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방금 소개한 일화처럼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득과 실을 따지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 모델은 시카고대 경제학자 겸 노벨상 수상자이자 방금 불법 주차를 한 장본인인 게리 패커의 경험으로 도출해낸 이론입니다. 불법 주차를 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 회의에 늦었을 때 발생하는 손실보다 적을 때 불법 주차를 선택한 것처럼 은행이나 편의점에서 돈을 털다가 붙잡힐 확률과 손실보다 떨지 않고 굶을 때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강도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쉽게 말해 돈 버는데 윤리 도덕이 어디 있냐? 원래 인간은 자기 이익만 보고 움직이는 거다.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 내가 돈 버는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마라. 법에 문제만 안 되면 속이는 게 잘못이 아니라 속는 게 잘못이다 라는 주장이죠. 이런 논리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 펼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인간이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이든 사기를 치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지, 원래 모두가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요? 베커가 도출한 이론의 포인트는 정직에 관한 결정은 비용 편익 분석을 통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실험을 통해 거짓과 사기가 어느 선에서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사람들을 모아 숫자들이 랜덤하게 적힌 표를 주고 그 안에서 합이 10이 되는 숫자를 2개 찾는 시험지를 주었습니다. 5분이라는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풀게 하고 문제를 맞힐 때마다 문제당 50센트를 준다고 했습니다. 다 푼 학생은 앞에 나와 정답을 확인하고 돈을 받아갔죠. 다음 그룹에는 같은 실험 상황에서 혼자 답을 확인하고 뒤에 문서 파쇄기에 문서를 버리고 앞에 나와서 몇 개의 문제를 맞췄는지 말을 하고 돈을 받아갑니다. 속일 수 있는 여지를 준 것이죠. 물론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실험자들이 모르게 문서 파쇄기는 양쪽 측면만 잘려 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결과를 속일 수 없었던 첫 번째 피실험자들과 비교하면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두 번째 실험의 피실험자들이 더 많은 돈을 받아갔습니다. 평균 2문제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속이는 사실이 들키지 않을 때 결과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문서 파쇄기는 그대로 설치해두고 속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되 정답을 맞힐 때 얻게 되는 문제당 돈을 50센트, 1달러, 2달러, 5달러 이렇게 그룹별로 다르게 해봤습니다. 사람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득과 실을 따진다고 주장하는 SMORC의 이론대로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문제당 단가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 가장 많이 속이는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문제당 가격이 다 달랐음에도 모든 그룹의 평균이 원래 맞춘 것보다 2개 정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문제당 단가가 가장 높은 그룹에서는 부풀린 문제의 개수가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문제당 단가가 10달러였다면 아마 속이는 비율이 더 낮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사항만 바꿔서 저자는 또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결과를 숨길 수 있는 정도를 바꾼 것입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들이 푼 시험지의 절반만 파쇄하고 앞에 나와 결과를 말한 후에 돈을 정산받도록 하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모든 시험지를 파쇄할 수 있도록 한 뒤 앞에 나와 결과를 말한 다음 돈을 정산받도록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모든 시험지를 파쇄하고 결과를 말할 필요 없이 스스로 돈이 담긴 통에서 알아서 정산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시험 결과와 돈 액수까지 속이기 가장 좋은 환경이었죠. 결과는 실험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속였지만 조건이 다른 세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의 거짓말만 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은 SMORC 이론에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최대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도덕성은 이 정도는 속여도 돼 라는 스스로가 정한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상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저자는 MIT 기숙사의 공동 취사실에 콜라 6캔과 1달러짜리 6장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6캔의 콜라는 가져갔지만 돈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1달러를 가져가서 자판기에서 콜라를 사 먹는 것과 콜라 한 캔을 그냥 가져가는 것은 같은데도 사람들은 캔에만 손을 댔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돈에 손을 대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저자가 걱정하는 부분, 즉 지금 우리 주변의 현실이 되어버린 부분이 나옵니다. 화폐를 실물로 들고 다니는 일이 더 적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도난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다는 것이죠. 신용카드는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 뱅킹, 온라인 사업 등의 개념이 상용화되고 활성화될수록 화폐를 물리적으로 직접 훔쳐가는 것이 아니므로 더 많은 사기와 거짓이 판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소개했던 문제를 맞출 때마다 문제당 돈을 받아가는 실험에서 문제를 마치고 돈을 바로 받지 않고 문제를 마친 개수만큼 토큰을 가져간 후에 토큰을 돈으로 바꾸라고 했을 때 문제를 마치고 돈을 바로 받았을 때보다 사람들은 2배 더 부풀려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댄 에리얼리 박사에게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로펌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자신이 맡은 일이 소위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기 내용은 실제로 일한 시간보다 더 많게 계산해서 비용을 청구하는 것, 다른 사람에 비해 실제로 일한 시간을 정직하게 청구한 사원은 해고당했다는 점, 재택근무할 때 실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했다고 거짓 보고했고 가끔 회사에 와서는 하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통해 저자는 말합니다. 회사들은 직원들이 실제 지폐에 손만 대지 않는다면 나머지 가치를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것에 대해 덜 민감하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실험은 퍼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자는 한 예를 통해 설명합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의 연필을 훔쳤다는 사실을 담임 선생님 편지로 알게 된 부모님이 화가 난 경우입니다. 아이에게 차근차근히 연필을 훔치면 안 되고 필요하면 사달라고 말하면 되지 않았느냐고 화를 참고 타이르죠. 그러나 우리는 연필을 훔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음을 알고 훈계하지만 회사에서 개인 용도로 제공하는 연필을 막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잣대를 적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저자가 말하는 퍼지 요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거짓말을 덜 하는 법, 더 정직을 선택하는 법에 대해 재미있는 일화를 통해 설명합니다. 어느 날 유대교 소속 한 남자가 기독교의 목사와 같은 유대교 랍비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딱 봐도 흥분한 상태였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가 회당에서 자기 자전거를 훔쳐갔다고 했습니다. 신성한 회당에서 도난이 일어난 것입니다. 불경스러운 일에 화가 난 랍비는 잠시 생각하더니 해결책을 말해줍니다. 다음 주 예배할 때 맨 앞에 앉아라. 그리고 10계명을 다 같이 읽을 때 특히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 대목에서 너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도둑이다.
다음 주 예배 시간이 돌아왔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결과가 궁금한 라피는 자신을 찾아왔던 그 남자에게 묻습니다. 효과가 있더냐? 그 남자는 매우 효과가 좋았다고 답했습니다. 가늠하지 말지어다 라는 대목을 읽을 때 어디다 자전거를 두었는지 기억이 났다는군요. 이 유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십계명과 같은 것이 실제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입니다. 저자는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UCLA에서 450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십계명을 외우도록 한 뒤에 앞에서 했던 합이 10이 되는 것을 찾는 매트리스 문제를 풀도록 하고 나머지 한 그룹에게는 10권의 책 제목을 외우게 하고 매트릭스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 결과 책 제목 10권을 외운 사람들은 적당한 선에서 문제당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거짓말을 했지만 십계명을 외운 사람들은 아무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십계명을 제대로 외우지도 못했는데도 말이죠. 저자는 열쇠 수리공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학생 중 한 명인 피터라는 사람이 열쇠를 집에 두고 문을 잠그는 바람에 도시에서 허가를 받은 열쇠 수리공을 찾았다고 합니다. 문을 따주러 온 열쇠공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피터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열쇠공은 1%의 사람만이 정직하고 절대 훔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의 사람은 항상 거짓되어 당신의 잠긴 문을 따고 TV를 훔치려 한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98%는 조건이 맞을 때는 정직하지만 선을 넘고 싶은 유혹이 충분히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그들 역시 거짓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둑은 언제든지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물쇠가 존재하는 이유는 조건만 맞으면 거짓이나 도둑질을 할 수 있는 대부분의 98%의 사람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저자 댄 에리얼리는 이 98%의 사람들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옳은 선택과 방향을 선택하도록 그들을 지속해서 리마인드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행인 건 우리 안에 윤리 기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행은 게으르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윤리 기준이 알아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계속해서 우리 안에 윤리 도덕심이 기능하도록 리마인드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바른 지식을 위해 정보를 선별하는 안목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이었습니다.